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특강 주제 강연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특강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강은 송성리 서울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데이터의 시대, 데이터 기반 창의융합교육 수업의 실제를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고등학교에서 정보를 가르치고 있는 송성리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오늘 남은 시간 동안 100분 정도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선생님들이랑 채팅이나 아니면 뭐 오디오로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100분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네, 지금 대부분 다 카메라를 꺼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뭐 그냥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할 거면 사실 저희가 실시간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가능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네, 그 카메라를 켜주시면 같이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를 켜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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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 중이라서, 네, 아무튼 아마 녹화에는 제 슬라이드가 나갈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중간중간에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도 좀 드릴 거고, 같이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는 한 번쯤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창의 융합교육이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 슬라이드를 2012년에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뭐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매년 좀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주 보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뭐 포시라고 하면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뭐 이제 되게 뻔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 여기 지금 그림이랑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뭐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의미로 와 닿더라고요. 예를 들면 의사소통이라고 했을 때 되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서는 생각과 질문과 아이디어와 솔루션 이런 것들을 쉐어링하는 걸 의사소통이라고 하고요.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면 사실 좀 정의하기가 뭐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새해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이랑 좀 다르죠. 저희는 옆모습을 보고 있고 이 아이는 앞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다양한 그런 배움의 내용들, 원리들 이런 것들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성이라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시도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기존에 있던 어떤 뻔한 뭐 이미 알려져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었던 어떤 혁신이나 어떤 발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이런 것들을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한 10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사실 제가 뒤에 욕심을 좀 너무 많이 낸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좀 이렇게 간결하게 진행해서 제가 계획한 것들을 다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데이터의 시대에 어떤 식의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약간 교육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오늘 제가 그동안 좀 연구해왔던 어떤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것들과 연결시켜서 분명히 선생님들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연수 자체도 제가 질문도 좀 드릴 거고 선생님들 생각도 좀 공유를 이렇게 부탁을 드릴 건데요. 지금 뭐 카메라 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사실 벽 보고 약간 강의하면 뭐 별로 제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약간 이제 강의 자체가 좀 이렇게 루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선생님들 같이 카메라 이렇게 켜주시고 표정과 네 이렇게 같이 오케이 뭐 이런 사인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혹시 카메라로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앞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런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저는 2005년부터 네, 교직생활 시작했고, 이제 2015년까지는 서울에 있는 IT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까지는 5년 동안 한성과학고등학교라는 이제 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3월부터는 서울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이 네, 얼마 전에 그 9세 2만 부가 네,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이제 이런 책에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요즘에 파이썬,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대학생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쓴 책은 딱 그 비전공자, 뭐 인문계 전공하신 이런 분들이 그냥 딱 처음에 배우시기 좋은 그런 책을 제가 썼고요. 이건 2018년에 제가 이제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수업했던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한 건데, 오늘도 약간 그런 뭐 내용으로, 이게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데이터와 교육의 약간 연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그 김수영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것은 교육 시스템과 약간 데이터의 연결에 대해서 너무 좋은 강의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수업과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관점을 선생님과 나누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뭐 인공지능 교과서도 2019년에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창의재단 뭐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든 책도 저도 참여했었고요. 정보교사인데 인공지능 수학교육과정 연구에도 참여했었고, 네, 아무튼 뭐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관심도 많고 하지만,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보다는 조금 더 베이스가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학교 이런 프로젝트를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참여했었고, 제가 뭐 서울대 사범대에서는 컴퓨터 교과가 없는데 거기서는 뭐 이제 각 교과와 소프트웨어 어떻게 융합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형태로 발표하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제가 뭐 작년부터 뭐 올해 2학기까지 3학기째 지금 이런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도 미래교육이나 융합교육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제가 17년 차라고 말씀드렸죠. 저 우리나라 나이로 39살인데, 저도 앞으로의 10년이 되게 궁금하고, 저는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될지 저한테도 되게 중요하고, 저한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시간이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면 너무 재밌겠는데, 네, 일단은 오늘 시간 관계에서 제가 사실 오늘 되게 그 여기 창의교육센터 쪽에서 저한테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약간 섭외 중에 제일 뭔가 이렇게 되게 정성스럽게 저한테 강의를 요청해 주셔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욕심을 좀 부리긴 했는데요. 네. 이 그림 보시면 딱 보시고 이거 뭐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에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네. 메타버스라는 그 키워드로 지금 이 두 장의 슬라이드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인공지능 이야기가 엄청 많이 떴었는데, 최근엔 또 인공지능보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엔 뭐가 나올까, 이런 피로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은 이게 꼭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은 큰 그림에서 이제 작은 부분 조각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근거로서, 힌트로서 2017년에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이 방송에서 그 미래 교육 5부작 뭐 이제 이런 그 정재승 교수님의 교육 특강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최근에 봤던 이 다큐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봤던 다큐 중에 제일 좀 인상적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세상이 아톰의 세상과 빛의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이 아톰 세상이라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줌의 세상은 빛의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면, 지금 우리가 주로 정보를 얻는 그런 채널이 스마트폰이 되고 뭐 유튜브가 되는, 약간 이런 것들이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 이 아톰의 세상은 그 지구는 팽창하지 않잖아요. 지구는 멈춰 있는데 이 빛의 세상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 디지털 지구라는 표현으로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곳이 있던데, 네. 아무튼 저도 이 디지털 지구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메타버스든 인공지능이든 어떤 키워드가 됐던, 앞으로 우리 세상에는 디지털 세상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세상은 코드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학을 배우듯이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배우는 이유가 자연 세상을 이해해야 하듯이, 이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교육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짧게 그 컴퓨팅과 문제 해결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지난 한 70년 정도의 시간을 쭉 관통하면서, 네, 현재까지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깜깜한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얘가 문제입니다. 네, 문제는 태초부터, 네,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있죠. 사실 뭐 메타버스가 생기든 인공지능이 나오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인간에게 문제가 없는 때는 없을 것이다. 인류가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컴퓨터라는 게 뭐 컴퓨트라는 계산하다는 동사에 ER이 붙어서 처음에는 계산원, 계산하는 사람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를 저도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네. 히든 피겨스에 보면 이제 그 나사에 있는 흑인 여성들이 과학자, 공학자 이런 분들이 맹활약하시는 되게 재밌는 영화였는데요. 아무튼 이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것이 굉장히 희귀했고 나사에조차도 그 당시 1950년대에 대해서나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도입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컴퓨터는 히든 피겨스나 이미테이션 게임 이런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나 과학 영역에서의 어떤 엄청난 국가 단위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는 아무런 접근조차 되어지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이런 컴퓨터가 197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는 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부터 이제 PC라는 이름으로 사실 PC라는 말 되게 우리가 그냥 흔하게 쓰지만 초기의 컴퓨터는 이렇게 엄청난 슈퍼컴퓨터, 연구용 컴퓨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고요. 이 퍼스널 컴퓨터의 성공에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보면요.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사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인류가 얼마나 원시적으로 살았냐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종이에다가 우표라는 어떤 표식을 하나 붙여서 사람이 그걸 들고 물론 차를 타고 다녔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때론 얘를 비행기에 태워서 미국이나 영국 이런 다른 나라에까지 이 종이 하나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이 아톰의 세상에서 이동을 해서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을 도와줬던 시절이 불과 20년 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사는 게 인터넷이라는 이 비트의 세상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2000년대에서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또 한 번 큰 변화가 생기는데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다 쓰고 계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만들었죠. 사실 이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도 다들 아시다시피 LG전자에서 스마트폰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우리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하면 된다라고 거액의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은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실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한 대씩 가는 세상이 올 거란 이야기 했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비웃었다고 해요. 그게 도대체 사람들한테 왜 필요하냐, 컴퓨터라는 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이 스마트폰 같은 거 안 쓸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해결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90년대 중반입니다. 사무자동화요. 그리고 웹서비스 인터넷이 처음 도입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이 두 시간의 거리가 10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터넷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온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14년 지났어요.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9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 2020년대가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다들 느끼실 텐데요. 그러면 과연 20년, 30년 후에요. 20년 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소통을 위해서 편지라는 걸 썼어요. 실제로 감정을 교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아무튼 사람과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편지라는 걸 썼다는 거죠. 그런데 30년 후에 지금을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가 202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세상을 살았었네요 라는 이야기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컴퓨터의 탄생, 퍼스널 컴퓨터로의 그 발전,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 스마트폰이라는 손 안의 컴퓨터의 보급.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그럼 과연 30년 후에 2020년대를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그 사건 바로 선생님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알파고 사건이 되겠죠.
2016년에 이 알파고 사건, 물론 그 전에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은 연구가 돼 왔지만, 아무튼 우리한테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사건이 이 알파고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다 컴퓨터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해결이 됐죠. 이때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혹시 좀 알고 계신 분들일서 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모든 문제를 컴퓨터가 해결을 했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컴퓨터한테 설명을 해주면 컴퓨터는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를 쓰다가 어떤 버그, 어떤 실행에서의 오류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논리적인 오류인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알파고라는 되게 그 당시에 또 뭐 큰 이슈였죠.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선생님들께 해볼게요. 만약에 이세돌 구단이 프로그래밍을 배웠으면, 다시 말하면 이세돌 구단이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세돌 구단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뭐 바둑 기사 중에 한 명인 이세돌 구단이 나를 이길 수 있는 바둑 프로그램을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되게 뭐 재밌는 질문이라 이것도 대화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내가 나를 항상 이길 수 있나?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건데. 그런데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그 오목을 둘 때도 내가 제3자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그 상황 안에 들어있을 때보다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바둑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는요. 첫 번째 수를 여기 A라는 지점에 뒀을 때 상대편이 B라는 지점에 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C라는 지점에 두고 그리고 그 C라는 지점을 둔 것 때문에 상대방은 D라는 지점에 두겠죠. 그걸 예측하고 그랬을 때 나는 다시 어떤 수를 둘 것인가. 이 경우의 수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저도 5대0으로 이길 거라고 이제 알파고한테 5대0으로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믿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두는 방식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수가 여기고 그 다음에 수가 저기니까 내가 저기다 둬야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세돌 구단이 머릿속에서 지금 이런 판이니까 저기다 둬야 될 것 같아. 이유를 설명하라고 해도 딱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 감, 예술의 영역이다. 그래서 바둑이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직은 인간의 창의의 영역이고 예술의 영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당시 5대0으로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했던 저와 아니면 제가 참고했던 되게 많은 기사들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그랬어요. 뭐 그런데 우리는 결과가 다 알다시피 이런 세상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태어났고 그러면서 드디어 사람이 그동안 인공지능이 있기 전에 우리가 쓰고 있던 그 모든 컴퓨터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해결한 문제를 컴퓨터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 뿐이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아이는 기존에 있던 컴퓨터와 어떤 것이 달랐냐면 드디어 사람이 풀지 못한 문제를 누군가가 풀었다. 인간이 풀지 못한 문제를 누군가가 풀었고 인간이 이만큼 풀던 문제를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풀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더 이상 인간의 문제 해결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아닌 제3의 존재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전문가들을 키워야 한다라는 관점. 이것도 당연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인간, 다시 말하면 이세돌 구단이 은퇴한 이유가 그거죠. 인공지능이 나보다 문제를 저렇게 잘 풀어내는데 내가 도대체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바둑이라는 그 되게 그 예술의 영역이라고 했던 거에서 졌기 때문에 더 이세돌 구단이 상처가 컸겠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 일을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나보다 문제를 더 잘 풀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하죠.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인데 다시 말하면
이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에서 문제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그러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모으는 시대가 오긴 하겠죠. 먼 미래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 20, 30년 동안의 이 시기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인공지능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잘 정의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푸는 문제가 과연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 인공지능이 문제를 푸는 이 문제를 생각하는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인간이 잘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몇 가지는 빠르게 넘겼는데 이건 되게 너무 중요한 그 영상이라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같이 좀 꼭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영상은 데미사사비스라는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이제 구글이 2014년에 인수를 했는데 구글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창업한 데미사사비스라는 영국의 어떤 천재 컴퓨터 과학자가 카이스트에서 알파고 대 이세돌 두 번째 대국 2대 0으로 이긴 다음날 카이스트에서 강연한 거예요. 당연히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을 제가 다음에 꼭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께서 안 보실 것 같아서 3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얘는 한번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이 진짜 제가 수십 번을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은 그냥 천재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이거 보시고요. 지금 뭐 영상을 안 키신 분들도 채팅창에 이 지점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라는 한 지점에 대해서 채팅창으로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이 한 7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뒤에 3분 정도만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그 앞에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뒤에 있는 3분 정도만 우리가 같이 공유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링크를 클릭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사운드가 안 Exciting when we have matches like this, but the motivation for us at DeepMind is not just to play games. Of course, we want to use these techniques we've developed and apply them to all kinds of important real-world problems. So the things we're looking at are healthcare applications, robotics and control of robots, and smartphone assistants, making them more intelligent and smart on your mobile phone. And we hope that we're going to start working on these things soon, and we hope that the technologies and the methods we've been developing for AlphaGo, when we extend them in the future, they'll be used in all these kinds of areas. So let me just talk about the philosophical level of why I've worked on AI for more than 20 years, and I believe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we can work on. I think that two of the big issues facing us as a society today are information overload. We're just deluged with data, both as users and as scientists, all the way from important things like genomics and physics, so much data, to things like entertainment, where there are more TV channels than we can comprehend. So all these things mean that they have too much information for us to process. Then there's also system complexity. So the kind of systems we would like to understand better and master as a society are incredibly complex themselves. So climate, disease, energy, macroeconomics, all of these things are incredibly complicated systems. And so I think of AI as a kind of meta solution to all these other problems. If we can make AI work in this kind of general way, then we should be able to apply it to help human scientists and clinicians and researchers to advance their areas more quickly. So for me, the dream is to use this kind of AI we're developing to make AI scientists or AI-assisted science possible. And just a quick word about ethics and responsibility. As with all powerful new technologies, and AI is no exception, they must be used ethically and responsibly. I think that technology is kind of neutral in of itself, but it depends on how society decides to use it, whether it determines whether it becomes for good or for bad. And I think human-level AI, general AI, is decades away, but we should start the debate now and research into these ideas and think about how we want to deploy these kinds of technologies. And then finally, as a neuroscientist,
I'm also very intrigued by our own minds and how they work. And I actually think that trying to build AI in this neuroscience-inspired way, in this general way, and then comparing it to the human mind will maybe allow us to better understand some of the mysteries of our own minds. Things like what the nature of what dreaming is, what the nature of creativity is, and perhaps even start getting towards b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is consciousness. So I just want to end by thanking my amazing. 네, 이 다음에는 이제 알파고에 들어오시라고 약간 이제 그런 홍보하는 거였는데, 네, 일단 지금까지 3분 정도밖에 안 보셔서 사실 이 앞뒤로 보시면 이 뒤에 이 전에 있는 내용도 보시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보여드렸거든요.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다라고 채팅창에 써주시면 같은 영상을 보고 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한 90분 정도 같이 있는데 네, 뭐 그게 굉장히 이 소통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실 수 있겠지만 이 영상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학교에서 만약에 인공지능 연수를 한다 1시간짜리 연수를 한다면 이 영상 보고 같이 대화를 1시간 동안 같이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저한테 지금 그 DM으로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뜻이라서 전체 메시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같이 읽는 것만으로 제가 아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 두 가지 다 물론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이 하나의 영상을 보고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는지 그걸 느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저도 지금 댓글을 읽고 있는데요. 정말 다들 그래도 카메라 켜신 분들은 딱 하나면 딱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많이 지금 듣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요, 이 데미사 사비스라는 사람이 2014년에 그 딥마인드를 구글로 이제 인수할 당시에 구글에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해요. 이제 구글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에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 이 천재들이 있는 연구 집단이 들어가기 위해서 인공지능 윤리위원회 이런 걸 두고 구글이 인공지능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걸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인수되겠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인수가 되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딥마인드라는 이 이름이 딥마인드잖아요. 근데 이 영상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점들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하고 싶은 게 꿈의 본질이 뭔지, 뭐 창의성의 본질이 뭔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컴퓨터 과학과 신경과학을 둘 다 이제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렇게 회사 이름 생각해 보시면 딥마인드잖아요. 와, 이 사람이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이 인공지능을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약간 소름이 돋을 수도 있는 그런 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어떤 선생님께서 그 AI 조교 곧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강남아 선생님께서 AI 조교를 가지고 싶다는 말이 인상적이고 곧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2016년에 이 이제 알파고 사건이 있었고 알파고 2대0으로 이긴 다음날 카이스트에서 5년 전에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2018년에요. 여기 생물교육과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라는 거를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바둑이랑 되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10년 동안 사람들의 실력이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혜성같이 등장한 알파폴드, 딥마인드에서 만든 그 단백질 구조 예측용 인공지능이 이 문제를 압도적인 1등으로 풀어버리고 2018년에요. 그 다음부터 알파고랑 비슷하게 알파고가 나온 이후로 바둑 프로그램들이 이제 딥러닝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똑같이 이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게 잘 풀리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작년 말에 알파폴드 2가
이전에 있던 문제풀이보다 또 압도적인 차이를 내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 문제가 지금 과학계에서는 되게 많은 이슈가 되고 신약 개발 이런 데서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아까 똑같은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했던 자기가 풀고 싶다는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풀리고 있어요. 이 문제들의 특징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두 번째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바둑과 이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인간이 손도 못 대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몇십 년 후에는 인간 레벨의 인공지능이 나오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 30년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년이 지나면 이런 사람들의 예측에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도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함께 문제를 우리 아이들은 뭐 해결해 나갈 것이고 인공지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 나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발견해 나갈 것인데 어떤 수업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약간 전체적인 융합교육의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사실은 뭐 요즘에 인공지능 연수들이 워낙 많죠. 그리고 되게 화려하고 재밌고 신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있는 꽃이나 나무가 아니고 저는 뿌리 또는 뭐 줄기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저는 10년 후에도 우리 애들한테 어떤 교육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신기한 건 동기유발하는 데 분명히 좋죠.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는 막 앱을 엄청 많이 깔았어요. 이런 앱도 있네, 저런 앱도 있네.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했는데 지금 뭐 최근 1년 동안에 저는 설치한 앱이 몇 개 안 돼요. 쓰던 걸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해결할 문제는 제한돼 있고 신기하고 재밌는 건 그때뿐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떤 데이터의 시대에 이 뿌리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기 있는 분, 네, 지금 사범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범대 출신 중에 전 세계에 있는 사범대 출신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번, 네, 바로 마윈이죠. 네. 알리바바라는 네, IT 회사를 90년대 중반에 창업을 했고요. 이 사람이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90년대 중반에 뭐 이제 중국에 있는 그냥 제 지방에 있는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학교는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호텔에서 인터넷을 처음 봤대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고 이게 세상을 바꾸겠구나. 90년대 중반이면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데보다 먼저 창업을 한 거예요.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이 사람이 되게 선견지명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알리바바는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마윈이요. 선견지명 있는 마윈이 저는 2015년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마윈이 우리나라 왔네 하고 저는 알았어요. 마윈 되게 좀 존경하는 지금도 약간 존경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다는 얘기가 20년 동안 왔던 IT 시대가 끝나고 데이터 테크놀로지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이 열릴 거라는데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6년 전에 전혀 와닿지가 않아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뭔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저는 한 2016년쯤부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네, 뭐 데이터 과학 3년 후에는 2019년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네, 3년 후에는 교육 분야 데이터 과학 전문가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제가 아까 잠깐 소개 때 말씀드렸는데 교육 빅데이터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뭐 교육감도 한 3분 정도 들어가 계시고 전체 위원이 20명이고 이제 선생님은 저랑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 2명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거기 진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네, 교육이랑 데이터에 대한 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데이터 과학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2012년입니다. 벌써 거의 9년 전에, 거의 10년 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이 21세기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될 거다라는 예측을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경영 잡지에서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실제로 2018년, 2019년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랑 일본에서는
네, 미국이랑 일본에서는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그 연봉 순위 1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같은 통계에서 작년에 3위를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과학자 인기가 끝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대부분의 직군들이 요즘에 데이터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이나 뭐 이런 뭐 기업들에서 굉장히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의 데이터 레벨이 올라가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름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아무튼 지금 점차 데이터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저는 어쨌든 뭐 데이터 과학자가 되겠다고 해봤는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기보다는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데서 주는 아이디어를 교육으로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게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큰 세 가지 카테고리예요. 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수학과 통계 너무 다 아실 거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네, 이제 컴퓨터를 잘 다뤄야겠죠. 아래쪽에 있는 건 도메인 전문성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의료 분야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저는 교육 분야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 데이터 사이언스의 영역, 어떤 영역의 데이터로 문제를 푸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수학만 잘한다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아니고요. 프로그래밍만 잘한다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닌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학교 교육으로 가지고 와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모델이 되겠다.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 기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이 구조를 그대로 수업으로 가져가 보면요. 일단 데이터 관련된 과목이 있습니다. 뭐 국어, 영어 이런 거 다 뭐 이제 요즘에 데이터라는 것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가정 우리 교과에서 어떤 그래프를 본 적이 있다. 어떤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 교과는 데이터 관련 교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정보, 인공지능, 뭐 이제 이런 뭐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통계랑 수학이라는 것이 갖춰져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어떤 융합 수업을 한다면 데이터 기반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의 존재 이유가 이 데이터 기반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거라면 이 문제를 정의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한테 이 문제를 풀려고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거에 대한 이해를 차근차근 뭐 기초부터 쌓아 나가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 다 엑셀로 풀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쭉 보여드릴 게 이런 흐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데이터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했을 때 그냥 그래프로만 보여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성적 같은 거는 그래프로만 보여주기도 하지만 좀 평균을 내거나 등수를 내거나 이런 게 있죠. 이런 문제는 엑셀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시게 되겠지만 데이터가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더 복잡하게 해결해야 하면 단순한 문제를 풀 때는 엑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인간이 못 푸는 수준의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라면 우리가 그거보단 조금 단순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미래의 역량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논리적인 문제를 저희가 파이썬을 가지고 푸는 모습들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뭐 선생님께서 파이썬 배우시러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점점점 복잡해지면 저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고 얘보다 더 어려워지면 이제 인공지능을 푸는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인공지능까지는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수준에서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엄청 많아요. 사실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인공지능으로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인공지능이 풀기 때문에 아무튼 데이터로 해결 가능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면 좋겠다. 그리고 시각화부터 논리적 분석부터 인공지능까지 사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로 지금은 다 해결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과학 연구자들도 파이썬을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 2017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던 중력파 검출 연구도 파이썬으로 진행이 됐고요. 2019년에 블랙홀 그림자, 뭐 블랙홀 사진이다 이런 것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그 연구 역시 파이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제 말 못 믿으시겠으면 넷플릭스에 그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뭐 이런 그 다큐 있어요. 거기 보시면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데이터로 해결 가능한 문제의 범위는 무엇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교과랑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연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실제 수업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저랑 선생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지금부터 약간 뭐 채팅창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한 데이터 과연 뭘까요? 매일매일 이건 우리가 맨날 꼭 확인해야 돼.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코로나, 미세먼지. 네. 근데 질문은 제가 나중에 좀 한꺼번에 받을게요. 방금 질문해 주신 게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사실 오늘 꽉 압축해서 할 거라 사실 질의응답을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남을 거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100분 이내에도 남아서 같이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수결에 의해서 아니면 집단 지성에 의해서 정답은 날씨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날씨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오늘 강수 확률이 몇 %인가, 몇 시쯤에 비가 오나, 뭐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손에 어플로 보여지지만 어디선가 이 데이터가 날라와서 그 데이터가 아이콘으로 보여지는 것 뿐인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쏴주는 곳이 바로 기상청입니다. 그리고 이 기온 데이터, 오늘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 미래를 변화시키는 큰 요인 3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기후. 네, 이건 전 지구적인 문제죠. 기후 문제는 우리 미래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다.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인구 문제. 그래서 인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 교육계도 그렇고요.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디지털화, 이걸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가지 중에 재밌는 건요, 기후 문제, 인구 절벽 문제예요. 이 2가지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고요. 얘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배워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메타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어떤 교과서에 나왔냐면요, 신기하게도, 신기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통합과학교과서예요. 이 그림은 어느 교과서에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기후 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범교과적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 2가지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네, 지구환경정책연구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1880년부터 데이터가 수집된 다른 나라의 데이터예요. 우리나라는? 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2021년에도 이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이 교과서는 그 인쇄된 당시에 2016년 버전이었고 2015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이후에 6년 동안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수가 없는 구조죠.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게 아이들한테 우리 동네의 맥락, 우리 지역의 맥락을 풍부하게 살려있는 어떤 교과서라는 전국 공통의 스틸컷, 스틸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이랑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데이터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기상 자료 개방 포털, 기온 데이터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금방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는 또 찾아보면 너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제가 미리 담아왔어요. 자, 이 사진은 데프리카라고 악명 높은 이제 대구의 기온입니다. 대구 기온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서울은 6.25 때문에 이 데이터가 중간에 한 3년치가 비었어요. 네, 6.25 전쟁 때 3년 동안 데이터를 못 모은 거예요. 신기하게 대구랑 부산은 같은 기간 동안 데이터를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데이터는 1907년 10월 1일부터 모았는데 대구는 1907년 1월 31일부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일찍부터 데이터를 차곡차곡 잘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117년 동안 모여져 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어제까지의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 가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서 질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 궁금한 게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해를 못한 사람이라는 질문 의도로 많이 쓰는데요. 데이터에서 질문을 하는 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가 궁금하니? 라는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기온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삶의 그런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데이터 사례를 오늘 세 가지나 갖고 와서 뭐 경험해 보시면 데이터로 질문한다는 건 저런 의미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네. 자, 지구 온난화로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더울까요? 네. 네, 지금 제 화면에서 일단 뭐 끄덕끄덕 거리고 계시는 김나래 선생님께서 지금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아니, 요즘 너무 더워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선생님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영어 교육이요. 네. 마윈과 같은 전공을 갖고 계시군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지구온난화는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덥겠죠? 이거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쵸. 이거 약간 이거 반박을 하는 사람도 이상한 건데, 선생님 잘 보세요. 방금 보셨던 그 기상청 데이터예요. 조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본 데이터예요. 선생님, 지난 110년 동안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지구온난화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하네요. 더워졌다고 볼 수 있나요? 이 데이터를 보고? 아니요. 그쵸? 선생님 지금 네. 속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지구온난화가 데이터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누군가 거대한 음모 속에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지구온난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바로 그 비판적인 사고일 수 있죠. 그렇네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못 믿겠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믿으려면 최소한 이런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점이 바로 시각화만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세상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볼 것이고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가라는 점들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그래프 갖다 놓고서 예를 들면 어떤 모 커뮤니티에서 우리 그동안 음모론에 속았다, 데이터 봐라, 이게 어디가 지구 온난화냐, 나 그때 거기다 1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진짜네. 그래서 그걸 막 퍼달래요. 이게 가짜 뉴스인 거죠, 이게. 이 기상청 데이터로도 가짜 뉴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질문 좀 더 던져볼게요. 역대 최고 기온, 선생님 김나래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나왔으며 몇 도였을까? 그럼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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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림 선생님 혹시 마이크를 켜실 수 있나요? 굉장히 자신 있게. 네, 그냥 썼습니다. 네. 이거 감이신가요? 네. 대구에 사시나요, 혹시? 대구에 사셨었나요? 아니요, 대구가 원래 더우니까 대구에서 나왔을 것 같아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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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제가 근데 군대를요, 여러분,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강원도 홍천이 진짜 더워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강원도 홍천의 최고 기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기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싶으시잖아요. 당연히 뭐 대구 또는 뭐 어디 뭐 이런 남쪽이겠지 싶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진짜 이건 찾아보시면 아는데 사실 이거 심지어 위키피디아에도 데이터가 잘못돼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기록은요. 공식 기록상 강원도 홍천이 2018년 8월 1일 41.0도입니다. 이거 조작 아니에요? 네. 놀라우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대구가 아닌가? 원래는 대구가 40.0도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2018년에 바뀌었어요. 서울의 최고 기록은 같은 날 2018년 8월 1일에 39.6도. 근데 우리 머릿속 기억에는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놀랍게도 2018년 8월 달에는 우리 모두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답을 알았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몇 도였던 것 같은데만 남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제가 홍천이라고 그냥 말하면 약간 저도 우기는 거겠죠. 근데 내가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강원도 홍천이 41.0도로 제일 높더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위키에서 봤는데 강원도 홍천 아니래. 그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쵸. 솔직히 1도 정도는 큰 의미는 없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어서 강원도 홍천이 최고 기록이라는 걸 믿을 수는 없지만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사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과 실제 데이터로 확인한 사실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우기지 말자. 내가 데이터로 확인한 거 아니면 너무 우기지 말자. 네, 이런 교훈이 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더웠던 해는 언제였을까요?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의학에 따라 달라요. 아, 연평균 최고 기온이 제일 높은 해인가? 아니죠. 뭐 겨울이 더운 게 뭐가 크게 의미가 있겠어. 여름이 더운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정의하는데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뭐 대충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라고 문제를 정의해서 인공지능한테 문제를 줬어요. 그럼 그 인공지능이 낸 답은 폭염일수나 열대야 일수로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 정의가 달라지면 어떤 데이터를 근거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산출할지에 대한 문제 답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설정할 때는 그냥 컴퓨터만 잘하고 통계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폭염일수나 열대야일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일 더운 해를 따지는 게 타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때 기본은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 데이터 분야의 전문 지식이 기본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뭐 프로그래밍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뭐 수학 통계적인 지식들이 이렇게 함께 연결이 되어서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봄, 가을 이건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야. 봄, 가을 너무 짧아지고 있어. 근데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확인해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20년 전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봄, 가을 너무 없어지고 있어 요즘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약간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연 우리가 이걸 데이터로 검증해 볼 생각이 있는가? 그리고 삼복더위 과연 날짜가 타당한가? 삼복더위를 어르신들께서 야 이거 삼복더위를 통계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최고 기온이 제일 높았어. 이 폭염 일수가 제일 많으니까 이때 삼복더위를 하자. 10일, 10일, 10일 이거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럼 과연 지금 21세기 우리가 지난 110년 동안 데이터가 있는 가운데 삼복더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매긴다고 하면 과연 선조들의 이 삼복더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질문인 거예요. 호기심인 거. 엄청 단순한 데이터더라도 재미있는 질문을 해낸 사람은 엄청 재미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신문 기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찾아보시면 지금 이런 그냥 뭐 엄청 뻔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데이터는 엄청 뻔해요. 날짜, 최저기온, 최고기온, 평균기온. 엑셀로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기자님들께서 기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도 재밌다고 봐요. 왜냐하면 질문이 재밌잖아요. 역대 최장 폭염일수는 언제인지? 언제지? 올해구나. 약간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김영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는 능력. 제가 아까 그 새로운 시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것의 중요성과 어떤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사실 교과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사람의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 네. 수능날 진짜 더운가. 이거 선생님들의 굉장히 이제 큰 관심사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데이터에서 나오는 질문들이고 다 하나씩의 재미있는 답들을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인공지능이 필요 없습니다. 네. 뭐 지금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연평균 기온 아까 김나래 선생님께 제가 약간 이거 사기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평균을 내면요. 365일을 평균을 내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94년이 평균 기온으로는 제일 높은데 폭염일수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2018년이 더 더운 해였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회과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일단은 뭐 수학이나 과학 이런 데서 데이터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냥 뭐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사회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인문사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과에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 기업에서도 보면요. 대학에서도 그렇고요. 경영학과 제 책이 한 2만 부 지금 이제 인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많이 보는 층이 뭐 약간 뭐 문과 쪽이라고 분류가 되는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은 데이터로 지금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되고 있어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남은 시간 동안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 두 가지를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건 통합사회 교과서이고요. 네,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다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역적인 특성을 좀 고려를 하면 좋겠는데 일단 좀 사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도권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사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세종시의 데이터는 서울시 데이터보다 수도권 데이터보다 세종시 데이터가 더 고품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지만 대중교통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상식 퀴즈입니다. 네, 뭐 수도권에 대한 뭐 정보는 우리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좀 알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인데요. 사람이 엄청 많죠. 바글바글 출근 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찍었어요. 네, 근데 정면을 보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래 그냥 딱 찍었습니다. 자, 이 지하철역은 어딜까요? 네. 일단 김하선 선생님께서 지금 네 분께서 신도림이라고 또 이번에 집단지성으로 맞춰주셨는데요. 김하선 선생님 잠깐 혹시 마이크 켜줄 수 있나요? 네, 네. 선생님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영어교육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시는 지역은 어디신가요? 서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선생님 뭘 보시고 이게 신도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신도림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가지고 악명에 대해서 근데 네. 이호선이길래 네. 그러시군요. 제가 선생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그 신도림역 안에서 이런 가사가 나오는 노래 아시나요? 제가 방금 부른 노래. 자우림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몰라요. 모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탈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제가 이거 뒤에서 나온 얘기랑 연결돼서 일단 질문 드렸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출근 시간에 신도림 사람 제일 많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얘를 데이터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약간 좀 이제 얘기가 좀 됐으니까 얘를 문제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를 정의할 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정의해야 하는 부분은 얘는 우리가 굳이 대중교통 전문가를 부르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제 출퇴근하니까 약간 우리가 나름 전문가로서 출근 시간은 보통 7시부터 9시라고 일반적으로 좀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출근 시간 7시부터 9시고요. 많이 탄다는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하철에 탄다? 이거 누가 보고 있나요? 네, 보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항상 보지 않고 그 사람 숫자 세는 것 같지 않아요. 대중교통에 탄다라는 행위는 데이터로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김영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사람들이 교통카드를 찍고 제일 많이 찍고 들어가는 역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찾아봐야겠죠. 네, 데이터를. 수도권 데이터는 티머니라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합니다. 놀랍게도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거를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요. 네. 데이터를 찾으시는 방법은 지금 지금 채팅창에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약간 스포성이라서 좀 넘어갈게요. 네. 그냥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로그인 다 필요 없습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클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요 데이터의 경우에는 좀 그냥 현장감을 이렇게 좀 갖기 위해서 얘는 제가 선생님들께 데이터를 어떻게 다운받는지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검색창에요. Tmoney. 영어로 Tmoney. 제 컴퓨터가 지금 아니고 Tmoney. Tmoney라고 선생님들도 혹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Tmoney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설치하라고 나올 텐데요. 무시하시고요. 이용 안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대중교통 통계 자료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매달 3일에 이전 달 데이터를 업로드 해줍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데이터가 제공이 돼요.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 데이터를 뭐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 나라에서도 데이터 공개에 대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첫 번째 이게 네 가지 탭이 있어요.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가지 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탭은 버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마을 버스부터 뭐 광역 버스까지 수도권 버스는 다 있는데요. 뭐 버스는 별로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쭉쭉 넘어가서요. 네, 김태환 선생님께서 무임승차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기 무임승차도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임승차 딱 보시면 와 서울역 유임승차 98만에 무임승차 16만인데 네, 네, 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보시고 되게 어떻게 무임승차 저렇게 많아 서울역 진짜 지금 이거 사람들의 인성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무임승차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게 청소년들은 이걸 잘 몰라요. 주변에 어르신들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좀 저처럼 성인들은 보통 특히 저처럼 부모님께서 65세 넘으신 분들은 왜 이러지? 이상한데? 너무 비율이 높은데? 아, 그건가? 이렇게 도달하는 시간이 좀 짧은 거죠.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삶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배경 지식이 중요해요. 네. 뭐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데이터가 뭘 해볼 수 있을까?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를 찾아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종로 3가 전통적인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지역이죠. 네, 봤더니 역시나 42만 대 25만 네, 비율이 한 2대1 가면 한 3분의 1 정도는 어르신들이 계시겠구나 라는 거 알 수도 있는데 그쵸? 놀랍게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동묘 앞과 제기동 숨어있던 핫플레이스입니다. 특히 원래 제기동이 전통적인 강자였어요. 코로나 전에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동묘 앞이 엄청 뜨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네, 동묘 앞과 제기동이 내리면 여기에는 어르신들이 절반이 넘으시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구나. 여기엔 재래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재래시장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질문 반대로 뒤집으면 그러면 무임승차 비율이 유난히 낮은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혹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어르신들이 좀 안 가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가실 곳이 없어서 젊은 사람이 많이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렇죠. 젊은이의 거리인가 확인해 봤더니 힙지로 좀 뜨는 힙지로 네. 10분의 1 안 되시죠. 네. 되게 놀랍게도 저도 되게 좀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요. 네. 한양대가 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신기하죠. 다른 대학가 젊은 사람들이 가는 데에 비해서 현저히 한양대역이 어르신들이 많이 안 가시고요. 건대 입구도 역시 10분의 1이 안 되고 네. 선생님께서 채팅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대에도 한번 볼까요? 네. 홍대 140만 대 8만. 네. 역시 홍대도 네, 어르신들이 많이 네. 강진우 선생님 네, 말씀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조사를 안 해봐서. 네. 네,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양대역은 네, 뭐 사람들이 대학생들만 다닐 네, 그렇군요. 네. 역시 이게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풍부한 배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들께 그냥 보여드릴 복잡한 데이터는요. 바로 이 데이터예요. 지금까지 데이터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엑셀로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실 데이터는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얘기는 풍부한 맥락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질문을 할 것도 너무나 많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때 답이 딱딱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얘는 방금 보셨던 그 똑같은 역에 대해서 시간대별 승차, 하차 데이터가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네, 데이터가 역시나 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나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는요, 질문에서 나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질문을 잘했는가의 가치가 이 대답에 대한 가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질문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요, 네. 밤 11시, 0시, 그러니까 23시 0분 0초부터 59분 59초 사이에 사람들 많이 탄다,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지금 강준 선생님께서 네, 강남역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강준 선생님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네, 저 마이크만 잠깐 켰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강남역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나요? 아, 젊은이들이 막차 타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그 시간대에 강남역에서 들어오신 적 있으세요? 맞는데요. 아, 네. 혹시 다른 데서는 안 노시고 강남에서 유난히 노셨나요? 아, 친구들이 그쪽에 회사 많고 이러니까 강남에서 많이 놀아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네. 역시 삶의 풍성한, 뭐 저는 그 시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요. 네. 네. 강지현 선생님 아주 감사합니다. 네. 강렬한 네,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그 선생님들마다 이게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노량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 시간대 공부하다가 들어가는 사람 많이 봤다. 이게 삶의 경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기기 쉽죠. 네, 봤는데 아니야. 노량진 진짜 너 가봤냐? 노량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홍천이랑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 네 말이 맞겠지. 대구겠지.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다음은 뭐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역은 어딜까? 이런 질문은 사실 그 우리 사회 시간에 뭐 유동 인구라던가 주거 밀집 지역 아니면 뭐 그 오피스가 많은 이런 지역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특정 지역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데이터 이 유동 인구라고 하는 거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맥락이 살아있는 형태로 수업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누구나 다 뻔하게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보다는 탐구할 수 있는 어떤 주제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해보는 그런 경험. 네, 맞습니다. 퇴근 시간은 네,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 가능하죠. 네, 선생님들이나 가능한데요. 지난 1년 동안 승객이 가장 많으신 역은 어디고 몇 시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면 예를 들면 뭐 이태원이라는 그 거리 그 경리단길이라는 곳이 지금 되게 많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젠틀리피케이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과연 언제쯤부터 사람들이 그 녹사평역 이태원역을 이용하지 않기로 시작했나? 뭐 데이터 몇 개만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이런 질문들도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쓰일 수가 있을 거고요. 사실 광화문 촛불 집회 몇 년 전에 있었죠. 그때 당시에 JTBC에서도 똑같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네, 몇 달 사이에 촛불 집회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기사를 빅데이터 분석 결과라는 약간 뻥을 쳐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건 3가지 정도 질문이었지만 우리 동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을 보면 특히 제가 세종시를 봤더니 세종시는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성인,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 4개의 구간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제공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서울의 수도권 데이터보다 훨씬 풍부하겠죠. 요즘 초등학생들 핫플레이스는 어디인가? 네.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과 다르게 많이 가는 곳은 어디인가?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정도 수준으로 오면요, 엑셀로 분석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더 이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패턴을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논리적인 구조는 이러니까 얘네들을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표현을 해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코드는요, 그냥 숫자만 넣으면 그 시간대에 승차 인원이 제일 많은 역을 알려주는 코드예요. 아무튼 뭐 약간 신기할 수도 있죠. 네, 프로그래밍 공부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 근데 뭐 코드 내용으로 보면 딱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풀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도 그 뭐 서울대 부속 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이 정도 내용 1시간만 배우시면 네, 기본적인 코드는 읽으실 수 있어요. 자, 아무튼 네. 뭐 오늘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자, 몇 시가 궁금하신가요? 제가 23을 넣었어요. 그럼 컴퓨터가 사실 0.1초 만에 답을 딱 알려줍니다. 정답은 강남. 네. 아까 네 우리 네, 자신 있게 강지훈 선생님께서 외치신 것처럼 강남. 네, 정답이십니다. 네.
맞추셨어요. 한 달 동안 네, 네 야호,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강남역이 6만 4천 명 한 달 동안. 네.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시기예요. 시기. 언제냐면요. 얘가 2020년 3월. 1년 5개월 전. 어떤 때였냐면요. 네, 지금 20학번이신지 모르겠는데 사상 초유의 개학이 연기가 되고 네. 초등고등학교 전체가 다 3월 개학이 연기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근데 맞았어요. 4월 달에 개학을 했더라고요. 다시 서울 기준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뭐 확진자 10명만 돼도 막 벌벌 떨고 확진자 동선 그때 엄청 열심히 확인했어요. 혹시 이 마트를 갔다 왔나? 내가 타는 버스를 타나? 이거 되게 관심사였는데요. 다시 말하면 공포심이 극도로 달하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뭐 한 300~400명대면 뭐 좀 줄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은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3월입니다. 똑같은 3월이니까 비슷한 조건이겠죠.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숫자를 넣었어요. 정답이 당연히 다를 텐데요. 이번에는 숫자를 잘 보세요. 강남 6만 4천이었습니다. 2020년에. 홍대. 네, 아까 네, 전서윤 선생님께서 네, 맞춰주셨는데요. 홍대 14만 명이에요. 6만 4천에서 14만으로 확 늘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로나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뒤에서 조금 더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거는 넘어갈게요. 지금 수도권 얘기 너무 하면 약간 재미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네. 사실 강남역이 되게 대단한 역이라는 사실은 모르게 대부분 다 강남하면 약간 뭔가 있죠. 강남역이 있어요. 홍대, 네, 홍대도 뭔가 있겠구나 알겠는데 놀랍게도 신림역, 수도권 3대장을 꼽자면 강남, 홍대, 신림인 거예요. 놀랍게도 신림역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이 승하차를 메인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서 신림역과 강남역을 붙여봤어요. 1대1로. 파이트 했더니 신림역이 강남역, 그 유명한 강남역에 밀리지 않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러면 우리 자랑스러운 신도림 강남에 한번 붙여볼까 하고 강남과 신도림을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신도림이 처참하게 강남한테 집니다. 말도 안 되게 졌어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네. 김하선 선생님께서 몇 년생이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질문 드렸었잖아요. 제가 그동안 제 강의를 좀 많이 하면서 제가 통계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1990년생을 중심으로 9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불렀던 신도림역 안에서 이 노래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9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노래를 한 번 이상쯤은 불러보셨거나 노래방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그 김하선 선생님도 뭐 어떤 기사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사를 쓰는 거죠. 신도림역이 사람들 머릿속에 되게 지옥 같은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건 자우림의 그 일탈이라는 노래가 사람들 뇌리에 약간 박혀서 그것이 약간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면서 뭐 이런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신도림이 사람이 많다는 환상을 갖게 된 거지 여기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해 본 결과 강남역과 신도림역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또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를 해야 된다. 신도림역이 많다는 건 환상이었습니다. 라고 기사를 제가 썼다면 이 기사는 사상할까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지만 이 기사 역시 가짜 뉴스입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환승 데이터가 포함이 됐나요? 라는 질문을 이충구 선생님도 주셨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승차 하차에 대한 교통카드를 찍는다고 했지 환승에 대한 건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인공지능 윤리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터가 신뢰 있고 무결성 있다. 이거는 약간 믿을 수 있는 데이터야. 이거 오류가 없어. 라고 해서 이 데이터에 기반한 문제 해결 결과가 항상 타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된다.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의 출처인 건 맞는데 과연 이 데이터에 어떤 특성, 어떤 속성을 가지고 분석을 했나.
이 속성을 가지고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정도를 인공지능한테 데이터를 학습시켰더니 문제가 풀렸더라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한테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의 이 디지털 지구의 시대에 살아갈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그런 관점, 누구나 다 데이터를 분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심을 갖고 저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저 사람 말은 이렇게 맞고 저 사람 얘기는 저렇게 타당하지 않고 저 사람의 저 주장에는 저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증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정도의 사실들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앞으로 디지털 사회에서의 시민성의 하나의 그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후를 잠깐 비교해 봤는데요. 네. 보시면, 네, 제가 2020년 데이터와 2018년 데이터를 이렇게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을 했어요. 제가 아까 그 데이터 그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가 시각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그냥 쭉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냥 이것만으로도 어떤 문제가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 2018년이 2020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구나.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에, 네. 근데 누군가는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에 주목할 수 있어요. 야, 코로나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이 시간대 되게 많네요. 굳이 이 시간대 왜 나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그냥 그래프를 그린다가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싶은 주장을 하기에 적합한 시각화는 어떤 형태인가 라는 것들도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번에는 2018년 데이터 빼기 2020년.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건 이만큼 그 2년 사이에 승객 수가 줄었다는 거죠. 봤더니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저녁 시간에 놀다가 들어가는 사람들과 저녁 시간에 이제 내리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었군요라는 걸 제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이거 절대적인 수치가 원래 여기 많았다. 그럼 이거 진짜 이 시간대 사람들이 더 많이 줄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율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점들이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도 그냥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표현하는 게 좋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또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잘못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것들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네, 제가 사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왔는데요. 네, 이게 오늘의 저희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예요.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는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교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구 통계의 변화가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이건 너무 중요한 데이터라서 제가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검색창에서요. 크롬 선생님들 혹시 컴퓨터를 지금 쓰실 수 있으시면 크롬 검색창에서 인구 데이터라고 한글로 쓰셔도 돼요. 인구 띄고 데이터 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요. 제일 위에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주민등록 인구 통계 현황이라는 이런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공공데이터라는 이 사업을 전체를 총괄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는 요 연령별 인구 현황입니다. 요 연령별 인구 현황은 오늘이 8월 3일인가요? 네, 2일이죠. 그래서 오늘부로 7월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매달 지난달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대한 주민등록 데이터가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주민등록 등록해 계신 거기에 선생님들의 숫자가 플러스 1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네, 뭐 기존에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면 좋겠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튼 인구 데이터는 0세부터 100세까지,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101세, 102세 이렇게 하면 좋은데 99세 다음은 100세 이상, 이렇게 그냥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냥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묶습니다. 그래서 총 101개의 연령을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읍면동 단위까지, 선생님들이 살고 계시는 읍면동 단위까지 모든 지역에 대한 그 인구 통계를 다 알려주는데요.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동네 인구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렇게 좀 궁금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유난히 좀 유모차가 많이 보이더라. 우리 동네는 진짜 뭐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은가? 아니 우리 동네 유난히 확실히 학원가가 좀 많다. 중고등학생들이 좀 많은가? 아니 우리 동네 유난히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것도 역시 시각화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0세 사람이 100명, 1세 사람이 120명, 2세 사람이 100명. 이런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꺾은선 그래프가 한 번에 쭉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만 보고도 우리 동네 인구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시각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런데 네, 방금 그 문제가 풀렸으면 그러면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어떤 식품이 잘 팔릴까? 뭐 이런 것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 특히 남녀 데이터도 또 구분이 돼 있어요. 젊은 남성이 많은 지역과 뭐 젊은 여성이 많은 지역과 아니면 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도가 정말 삼다도인가? 네, 제주도가 왜 삼다도죠? 돌, 바람, 여자가 많다. 그래서 삼다도인데요. 뭐 기사를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제주도는 몇 년 전부터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를 추월했어요. 지금은 삼다도라는 말은 맞진 않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뭐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인구 데이터로 그냥 시각화해서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각화한 걸 보니까 우리 동네가 유난히 20대 청년들이 많던데 그러면 이런 지역에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할까? 뭐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10년 전, 그러니까 우리 동네와 10년 전 인구가 비슷했던 지역이 지금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지 또는 우리와 인구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어떤 지역이 10년 후인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진짜 우리 동네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인구 구조만 그려봐도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시각화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 동네랑 인구 구조가 비슷한 지역이 어디인가 라는 그 지점만 실제로 어떤 복잡한 문제인 거죠. 우리 동네랑 비슷한 지역을 어떻게 찾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기로 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이거를 끝으로 저는 설명을 이제 끝낼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들 시각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뭐 논리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보실 이 문제는 오늘 보실 내용들 중에 가장 복잡한 문제에 아마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 내용을 잠깐 공유를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데이터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여기 방금 보셨죠? 로그인 안 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체크하는 게 약간 복잡합니다. 네, 이거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저도 처음 할 때 몇 번씩 시행착오를 했어요. 네, 그래서 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연령을 이렇게 한 살 단위로 구분을 한 다음에
전체 읍면동 현황을 클릭하고 파일 다운로드 하면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지금 시간 조금 걸리죠? 네, 시간 좀 걸리고 나면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엑셀 파일로 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서울시 데이터만 있는 건가 싶으시겠지만 쭉 보시면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 제주도까지 모든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역시도 단위부터 뭐 시군구 단위부터 읍명동 단위까지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살고 계신 지역의 동네 이름을 찾아보시면 아 지금 우리 동네에 몇 명이 살고 있고 연령대별로는 어떻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원도 원주시 문마급이란 잘 처음 보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인구 구조를 찾아보려면 63에 점 찍고 83에 찍고 97에 찍고 87에 찍고 104에 찍고 점만 쭉쭉쭉쭉 그어보면 이 동네가 어떤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네, 저의 문제 해결 경험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거는 지금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냥 복잡한 문제를 푼다는 건 저런 거구나. 그리고 사람이 논리적으로 저런 문제도 풀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점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사례는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에 대한 샘플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난 못하겠는데 내가 해봐 이렇게 하면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풀었던 문제를 과정을 좀 보여주고 아까 제가 그 창의성이 어떤 새로운 문제를 정의되지 않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어프로치, 트라잉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코드는 네, 일부러 결과만 보시면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일단 코드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정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동네와 인구 구조가 가장 비슷한 지역은 어딜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풀릴 것 같았어요. 네. 이게 논리적으로 왠지 풀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풀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부터 시작해서 점점 문제가 단순한 문제를 풀고 이 문제가 풀리면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점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처음에 보실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으실 텐데요. 뒤로 가시면 언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일단은 저는 신도림동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동의 인구 구조를 그래프로 그리는 코드는 약간 외계어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럼 신도림동의 인구 구조가 한눈에 보이죠. 이건 엑셀로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엑셀로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보면 신도림동이 이런 인구 구조가 있구나. 중고등학생들은 없고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많구나.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있겠네. 아니면 30대 후반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겠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구조랑 비교를 해보기로 했어요. 네. 여기에 아름동은 그 세종시에 있는 그 신도시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0대 분들이 되게 많고, 네, 여기 10살 정도의 분들이 되게 많네요. 네, 여기는 좀 그 부모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원도 아까 홍천에서 군대 생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신도림동과 네, 다시 신도림동과 화초면을 비교하려고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신도림은 동이고 화초는 면인데 어쨌든 강원도에 있는 지역과 신도림동의 인구 구조를 비교하려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인구 숫자 자체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율로 얘를 풀면 되겠다. 네, 그래서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비율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그 동네의 인구 전체로 나누면 되죠. 연령을. 그러면 그 모든 인구의 0세부터 100세까지의 합산이 1이 되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도림동과 화촌면의 인구수가 다르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비율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 두 개의 지역이
얼마나 숫자가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그러면 이 두 지역이 인구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0세 파란색 빼기 주황색, 1세 파란색 빼기 주황색, 2세 파란색 빼기 주황색. 얘를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하면 이 누적 그 합이 제일 조금 차이 나는 지역이 이제 인구 구조가 제일 비슷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굳이 뭐 이제 수학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공식을 사용을 하면 0세 차이, 1세 차이, 2세 차이, 100세 차이까지를 모두 누적해서 더한 다음에 S라는 값이 가장 작은 지역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제가 문제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생각을 파이썬 코드로 풀었어요. 그리고 이 푼 결과를 컴퓨터한테 일을 시켰더니 놀랍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풀었죠. 누가 잘못 풀었어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풀었어요. 제가 컴퓨터한테 문제를 잘못 정의한 거죠. 뭐가 문제였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참 생각해 봤는데요. 또 그래프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프를 보는 건 인공지능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데이터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시각화하는 건 인공지능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파란색 빼기 주황색을 해버렸더니 뒤에 어떤 일이 생겨버렸냐면 파란색 빼기 주황색이 마이너스, 파란색 빼기 주황색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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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여서 이렇게 하면 비슷한 지역이 안 나오는구나. 여기선 좀 문제를 잘 풀었어요. 쉽게 풀었어요. 그러면 얘를 양수로 계산해야겠네. 그러면 절대값을 넣거나 제곱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곱을 합니다. 이 차이의 제곱을 다 누적해서 더한 그 S라는 값이 제일 작은 지역을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문제를 조금 바꿨어요. 제곱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죠. 어려운 아이디어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잘 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문제가 잘못 풀린 거예요. 분명히 나는 뭔가 잘 나올 줄 알았더니 왜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왔지? 에 대해서 제가 이 상황에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근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지 생각해 봤더니 아까 신도림동이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아까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황색이 된 거예요. 전국에서 신도림이랑 제일 비슷한 지역을 찾으라고 했더니 신도림을 찾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됐다. 신도림만 빼자라고 생각해서 신도림을 빼고 이 문제를 풀었더니 이번에는 이런 답을 컴퓨터가 찾아냈어요. 약간 뭔가 이제 리즈너블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지역인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여기선 꾸미기만 했어요. 그래프에 제목 넣고 뭐 한글 넣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는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신도림동 동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래프 좀 예뻐졌죠? 제가 데코레이션을 좀 넣었습니다. 빠밤. 경기도 하남시. 비슷하죠? 신도림 옆동이 아니고 구로구에 있는 동네가 아니고 하남시를 찾아줬어요. 우리 지금 교수님을 괜히 말씀드리면 괜히 그럴 것 같아서 김연경 선생님 혹시 어느 동에 사시는지 아시나요? 이 행정구역이랑 조금 다른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요? 네네네. 신갈동? 네? 신갈동이요? 신갈동이요. 이게 사실 이게 무슨 1, 2, 3, 4동 약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신갈동은 경기도 평택시랑 신갈동은 어디 있어요, 선생님? 용인에 있어요. 신갈 인천에서. 어쨌든 평택시 전체 인구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3,800개 중에 찾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걸 얘가 잘 찾아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해내는 과정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거 사실 누가 이거 인공지능이라고 뻥쳐도 약간 우리가 인공지능을 저런 것도 찾는구나 하겠죠. 근데 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지능을 컴퓨터가 그냥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것 뿐입니다. 계산을 그냥 빠르게 하는 거예요. 네. 혹시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신혜연 선생님은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동이 많아서 반송동인데요. 단송, 뭐 일동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요, 그냥 반송동이고 아니면 동탄 일동으로 동탄 반송 일동. 화성시 네 반송동.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요. 네, 반송동은 20세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고 이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젊은 분들과 뭐 부모님 세대가 많은 약간 그런 지역인가 보다. 약간 이제 이런 특성을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네. 신혜연 선생님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거 부산 반송동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럴 수 있겠네요. 반송 네 지역이 다양해서. 그렇죠. 네, 선생님 무슨 구예요 그러면? 구요?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너무 그쵸. 저도 약간 신도시면 조금 인구구조 다를 것 같았는데 저도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화성시 반송 네, 네, 아무튼 네 지금 잘 안 써주네요. 네, 그럼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저희 동네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뭐 사는 동네 이렇게 넣는데 하다가 뭐 중계일동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중계일동이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중계일동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계일동에 사는구나 하고 엔터를 딱 쳤는데 이 싱크로율 보이시나요? 빠밤. 되게 독특하죠. 근데 인구 구조가. 빠밤. 네, 인구 구조가 엄청 독특한데요. 저는 몰랐는데 중계일동이랑 제일 비슷한 지역이 대치일동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고등학생이 유난히 많고 부모님 세대가 유난히 많은데 그것도 그냥 뾰족하게 많아요. 정말 그냥 이 동네는 청소년과 부모님들만 거의 사는 이런 동네라는 사실이 엄청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높은 산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타내나. 그리고 중계일동이 알고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강북의 대치동이라는 별명이 있는 중계일동, 그쵸? 노원구에서도 그 학원가가 유난히 많은 지역이 중계일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구 구조를 가지고 이런 부동산까지도 우리가 뭔가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역시 인구 구조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뭐 이제 별 생각 없이 대치일동을 넣으니까 당연히 중계일동이 나오겠죠. 근데 놀랍게도 대구시 수성구 범어 사동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히 중계일동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대구에서 수성구가 되게 교육열이 높은 곳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또 찾아보니까 지금 강진우 선생님 말씀처럼 범어동이 대구의 대치동이라는 별명이 있는 학원가 밀집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제가 이거는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제가 개발자분들 앞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개발자분들보다 제가 프로그램을 잘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질문을 잘했기 때문에 그 좋은 질문이 좋은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 자체의 이 결과가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다. 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고요. 그 수많은 질문들은 다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재미있는 질문, 되게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네,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물론 둘 다 잘하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제가 오늘 저희 연수에 마무리를 하고 선생님들을 끝나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니까요. 그러면 나는 이 인구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인상에 대한 굉장히
넓은 그 배경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들에 비해서 더 많이 질문들 찾아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데이터를 주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재미있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뭐 데이터 리터러시라고도 합니다. 데이터로 읽고 쓰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데이터 리터러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접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떨까? 질문을 통한 새로운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데이터에 기반한 문제 해결 과정, 지금 보셨죠? 간단하게 그냥 그래프로만 그려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프를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좀 복잡해질 경우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방금 보신 것처럼 조금 코딩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데이터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인공지능이 하는 것도 동일한데 데이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공지능이라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림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렸죠.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벤 다이어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에만 집중을 하면 뭐 이 시대에 어떤 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얘만 중요하다라고 보기 전혀 어렵고요. 네,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교과 지식이 많이 해당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고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 분석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교과에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선생님들의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100분 동안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분 정도가 남아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조금 질문 받고요. 네, 질문이 좀 많으시면 같이 이야기 좀 더 나누다가 네, 마무리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혹시 뭐 여러분 질문 올리시면 제가 좀 이렇게 채팅 내용 보고서 말씀을 드리고 네, 뭐 마이크를 좀 켜서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네, 좋은 그 질문들을 네,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네, 저도 그 네, 파이썬을 그냥 사실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 네, 3년 전만 해도 제가 사실 이런 그 개발 파이썬 그 쓰는 사람들 아이콘 네. 제가 그 아까 개발자들 앞에서 뭐 발표를 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2018년에 2018 제가 2018년에 모든 선생님들이 파이썬 코드를 읽는다면 뭐 이제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저희 그 거점 센터에서 저한테 섭외해 주실 때도 사실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 강연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 처음 만났거든요. 네, 되게 저는 그래서 이 강연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주실 때 저는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네, 지금 되게 신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2020년 만약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파이썬을 배운다면 뭐 이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했었고 여기 보시면 뭐 이제 과학, 뭐 영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선생님들이 파이썬 한 번 정도 배워보시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배우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한번 배워보시면 기존에 이 과목에서 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사이트를 추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네. 지금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네, 바로 끝나고 나머지 20분에 질문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사이트 요거 하나만 추천해 드리고 나머지는 또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같이 대화해보면 좋겠는데요. 얘는 EBS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교육 그 사이트예요.
이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네, 6,200명이 네, 강의를 수강한 놀라운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가 네, 제가 찍은 강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그 EBS 네 맞습니다. 제 제목이 병아리반이에요. 네, 저의 타겟은 딱 나는 이렇게 제 병아리반 얘기하니까 전 알인데요. 전 계란인데요. 계란반 없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어쨌든 저는 되게 이제 가장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만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파이썬 강의 중에는 진짜 쉬운 걸로는 뭐 진짜 되게 많이 쉬운 강의이기는 해서 EBS 강의니까 EBS 아이디만 있으신 누구나 네, 무료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뭐 쓴 책이 뭐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제가 뭐 제 책은 뭐 전 이제 2만 부 저희 꿈의 그 목표였는데 다 이미 도달했고요. 네, 지금도 좀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 선생님들께 뭐 이렇게 사실아 뭐 이런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주제로 그냥 예스24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네, 전문가 뭐 머신러닝 그리고 네, 송성일이라는 사람이 쓴 모델 데이터 분석 이런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네 이봉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2만 명 중에 한 분이 네 여기 계셔 주셨는데 아무튼 뭐 이 책이 진짜 그냥 초보자들이 보기 너무 좋고요. 이게 제가 악플을 한번 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본 책 중에 제일 쓸모없는 책 이런 악플을 봤는데 저는 이해해요. 개발자분들이 보시면 이런 쓸모없는 책을 왜 썼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고등학생들 가르치고 선생님들 연수를 다녀보니까 그 비전공자의 시각을 저는 되게 잘 알거든요. 근데 개발자들이 보면 저런 쓸데없는 책을 내가 왜 샀나라고 후회를 할 수 있지만 뭐 저는 처음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네, 이 책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 책 공부하신 다음에 인공지능까지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 좀 보시면 저는 네, 되게 네, 뭐 좋을 것 같다. 사실 뭐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분야에서는 뭐 제 책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네, 보는 책이라서 오늘 연수 내용이랑도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좀 보시면 좋지 않나. 네. 제 책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첫 번째 질문 여기까지 드리고 네, 이걸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